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같이 다뤘던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실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50년대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앨런 튜닝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썼던 요 논문에서 과연 can machine think? 과연 이 기계들이 생각이 가능할까라는 요 문장 하나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이런 이제 인공지능 지금은 정말 이 사람들 대가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들, 대표적으로 존 메카시라든지요, 민스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뭐 민스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위대한 학자들이고요.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 학문이 있기까지의 굉장히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분이세요. 자, 이런 분들이 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스에 모여서 다트머스 컨퍼런스라는 걸 처음으로 하면서 AI에 대한 조직들이 형성이 됐다는 말씀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뭐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게 될 만큼 사실 이렇게 50년이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다 알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용어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암흑기도 있었고 발전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 요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장으로 가면 상승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박을 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아주 많은 빅테크 기업, 뭐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지금 미국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AI 기업들이고요. AI에 지금 기업들이 삼성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의 이제 미래학자들이 바라보는 건 이렇게 지금 상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 닮은 인공적인 무언가의 지능을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숫자를 외우고 그림을 뭐 끼워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술을 획득, 소위 이제 학습이죠. 우리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우리가 지능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뭐 앵무새는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앵무새는 그냥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앵무새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한다면 그 앵무새가 말을 학습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창출한 거죠. 이처럼 지능이라는 거는 학습,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또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능력,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뭔가 적응하는 능력,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AI가 비슷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 아닌 무언가의 무생물 이걸 한다면 우린 지능이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들이 adaptable ability, 적응 능력, learning ability, 학습 능력, 그 다음에 knowledge, 그러니까 peer knowledge, 선행 지식을 use, 활용한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앞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용어, 텀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I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한 3년 동안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자,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챗 GPT, 대표적인 게 챗 GPT잖아요. 자, 챗 GPT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사실 우리가 챗 GPT가 바로 있기 전에 인공지능 비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AI 비서.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요. 또는 뭐 시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있었죠,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챗 GPT에 지금 열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자, 지금 적응 능력, 학습 능력은 사실은 이전에 AI들,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등장하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바로 등장하기 이전 모델들에도 있어왔던 것들인데, 요거죠, 요거. 지금 이 세 번째, 자, use of prior knowledge. 그러니까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새로운 질문에 답을 하고, 이게 바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숙제도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과제도. 그러면 과제를 비슷한 거를 이전에는 검색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전에는 검색이 가능했는데, 자, 자연어 처리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 소위 챗GPT로는 그 이전 것들을 조합해서 무언가 새로운 과제, 새로운 글을 작성해 주잖아요. 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적인 부스팅이 됩니다. 부스팅이 뭐냐면 폭발적으로 AI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조금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암흑기, 증폭기, 뭐 다시 쇠약해지고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 시기를 여러 번 거쳤는데, 지금 만약에 AI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면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제 작용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혁명적인 거. 그러니까 이 라지 랭귀지 모델 때문에 아마 많은, 이게 지금 예술이나 창작 분야도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이제는 뭐 이런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능 정말 무섭죠. 이제 정말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해요. 사실은 또 다른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자, 역시 뇌과학자들,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들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 결국은 지능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단순히 요것만 얘기하기엔 지능이라는 게,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적응하는 능력, 학습 능력, 선행 지식을 활용한 능력,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능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도, 우리 집 야옹이도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적응도 하죠. 우리 집에 키우는 예를 들면 멍멍이도 학습 능력이 있어요. 뭐 잘 훈련하면 손도 주고 발도 주고 합니다. 그죠? 얘도 지금 요 세 번째는 조금 해당되진 않지만, 얘도 예를 들면 뭐 저게 뭐 주인이 그 목줄을 가져오면 산책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산책하기 위해서 내가 목줄을 갖다 줘야지. 똑똑한 개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뭐 세 번째 거에 조금 부합이 돼요. 자, 그러나 그렇게 치면 이제 멍멍이도, 우리 집 멍멍이도 지능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래서 정의를 좀 더 까다롭게 추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것만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린 이 정신 과정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뭐 학습하고 뭐 적응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HCI라고 있죠. 학문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보시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자, 이거 연구하는 학문도 있거든요. 저희 그 AI 융합대학 학장님이신 김희철 교수님 요거 공부하시잖아요. HCI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자, 이 지능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지적 인텔리전스는 어떤 거냐? 결국 복잡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자, cultural specific,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보편적이 않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딱 골든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그 조금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밥을 손으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인디아 사람들이 음식을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 스푼이나 포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능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문화적인 겁니다. 그렇죠?
컬처럴, 문화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오래전부터 그게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컬처럴.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국 접시를 떠먹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그릇을 놔두고 그 멍멍이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멍멍이처럼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죠, 하나의. 그러니까 한 문화에서 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다른 문화에서의 지적인 행동을 간주될 필요한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능이라는 거, 인간에서의 지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감정하고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기능.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어느 정도 지능과 관계가 되는데 이거하고는 또 독립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여러분 뭐 통계학도 들으시고 뭐 AI도 들으시고 할 텐데 독립적이라는 거는 이런 용어는 이제 인디펜던트리 무슨 의미냐면 서로 상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앞으로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공부할 때 많이 쓸 겁니다. 독립성이 있다. 즉 감정하고 지능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관계 없는 거다 서로. 예. 이거는 경험이나 학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다. 자, 결국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상호작용도 필요하고 문화 특수적인 건데 경험하고 학습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지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따라서 자 보세요. 문화 특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국인의 비만을 예측하는 AI를 만들었다 쳐요. 예. 미국인의 비만을 예측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쳐요.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정확도가 높게 나올까요? 예측 성능이 높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왜? 미국인의 문화랑 한국인의 문화가 다를 수 있잖아요. 한국인은 예를 들면 쌀밥을 먹죠. 미국 사람들은 쌀밥이 아니라 밀을 먹잖아요. 주로 빵을 먹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이 모델에 맞는 모델을 만약에 AI 예측 모델을 비만 예측 모델을 한국인에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떤 AI를 개발할 때에도 이 지능이라는 거는 때로는 문화 특수적, 컬처럴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뭐 역사를 좀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 지금 코딩이라는 말 쓰잖아요. 코딩. 자, 코딩이란 말 이제 여러분들 뭐 좀 AI 인공지능 학과 다녀. 우리 저희 학과 이름이 뭐죠? 뭐 저기 그 AI 소프트웨어 학과 학부 다녀 하면 사실 물어보잖아요. 너네 뭐 해? 뭐 배워? 코딩 배워? 이런 말 많이 하죠. 코딩. 자, 뭐 컴퓨터 공학과는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코딩이라는 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재밌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 기록이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1학년 수업이니까 난이도를 좀 낮춰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코딩이라는 건 하나의 기록이었고요. 기록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제 의미를 가진 하나의 문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쐐기 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게 언제냐? 우리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4대 문명이 있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 중국의. 그 외에도 보면 자, 수메르인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지하게 오래된 인류 최초의 역사, 우리 역사상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티그리스 강 뭐 이런 데 살았다고 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 쐐기 문자라는 걸 발명해서 어느 날 이제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왕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걷는 거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얘가 어느 날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했더니 아, 나 지난달에 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난달에 냈다는데 너 주거는 냈어? 주거는 냈대요.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 다음부터 확인해야겠구나. 기록하자. 기록. 그렇게 해서 쐐기 문자라는 걸 개발합니다. 지금 이게 쐐기 문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그 당시 쌀이에요. 쌀. 그래서 이게 쌀 한 포대기 냈네, 두 포대기 냈네, 세 포대기 냈네. 이렇게 쌀을 그렸죠. 이렇게 숫자별로. 자, 그렇게 해서 60진법까지 합니다. 아, 60까지 내게 썼나 봐요. 60포대까지. 뭐 더 걷고 싶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인류 최초의
컴퓨팅 기기인데 이러다가 오래됐죠. 이러다가 이제 컴퓨팅, 본격적으로 컴퓨팅, 계산, 야, 컴퓨팅이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이거 번역하면 전산학이라고 해요. 전산학. 옛날에는 전산학과라는 게 있었다고 여러분들. 뭐 저가 공부하던 시절보다 더 오래 전 시절에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50대 이상 교수님들이 공부할 땐 전산학과라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땐 컴퓨터공학이 아니라 전산학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수메르인들이 쐐기 문자를 썼고 수메르인들만 썼나요? 자, 같은 또 황하 문명에 저기 뭐예요? 그 이집트인들도 썼고 황하 문명의 중국인들도 썼고 인도 사람들도 썼고 하다가 이제 주판도 발명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파스칼 계산기 이런 게 쭉 나오다가 자, 그 유명한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가 개발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쓸데없는 논쟁하시는 분들 계신데 컴퓨터 공학과에서 특히나 최초의 컴퓨터가 콜로서스냐 애니악이냐 이거 갖고 뭐 싸우는데요. 사실 의미 없는 싸움이죠. 예, 어쨌든 콜로서스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제 사실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943년도에 예, 콜로서스가 예, 고음 좀 앉아주세요. 예, 이렇게 그 등장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어떻습니까?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이 콜로서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1943년도면 이제 전쟁 있죠. 전쟁 2차 대전 뭐 고 무렵쯤에 이 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는 이게 한 방에 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성원들 여기 제가 좀 이거 확 다시 축소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여성 계산원이라 불렀어요. 계산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전산원이라 불렀다고요. 전산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히든 피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히든 피겨? 나중에 한번 보세요. 히든 피겨. 피겨스 정확하게 영화 이름. 히든 피겨스는 뭐냐 하면 최초의 여성이면서 흑인이면서 또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1950년대 60년대 그 시절에 나사라고 하는 예 나사가 그 미 항공우주국이죠. 여기에 그 당시에는 나사에 백인 여성도 없었어요. 백인 여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누가 있느냐? 백인의 남성만 있었어요. 그것도 명문대 나온 대학 나온 요 사람만 있었는데 요 히든 피겨스 영화 실제 영화예요. 보시면 최초의 흑인이고 여성이고 예, 뭐 대학은 나와서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전산원으로 들어갔다가 전산원님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전산을 들어갔다가 나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예, 꽤 오래 살았어요. 최근까지 살다가 2020년쯤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 전산원이 뭐였냐면 이 콜로서스 생각해보세요. 얘 컴퓨터가 이렇게 딱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이때는 뭘 했냐면 이런 종이 있죠. 종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좀 지워줄게요. 이거를 이게 좀 장비가 좀 제가 열악해서 지워줄게요. 전산원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종이 있죠. 종이 종이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 색깔로 써줄게요. 이렇게 이 당시 이제 암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암호 같은 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하다가 타공이라고 해요. 타공 뭐냐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모스보어처럼. 그러면 이거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요 기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를 이 콜로서스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얘가 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쟁통에 이 연산을 하는 건데 이진법으로 연산을 하는 건데 주로 타공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나온 이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타공을 하는 결과. 그거를 해석하는 걸 누가 했느냐? 전산원들이 했다고. 전산원.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콜로서스는 기계니까 기계어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해석이 기계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기계어라는 게 0과 1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걸로 나온다고요. 값이.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AI 비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NLP라고 하는데 Natural Language Process, 자연어 처리처럼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계산 값을, 전산원들을. 그래서 전산원들이 하는 요 매뉴얼이 있다고. 매뉴얼. 전산원들이 이 이제 요 타공된 이거 결과값을 보면 매뉴얼대로 이거 해석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매뉴얼 이름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이걸 코딩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매뉴얼을 코딩이라 불렀다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코딩한다 하잖아요. 파이썬으로 하고 뭐 R 랭귀지로 하고. 그 코딩의 역사가 요 타공에서 나온 겁니다. 타공, 구멍 뚫는 요 용지에서 값을 매뉴얼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력을 얘기하잖아요.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코딩이었어요. 역사상 보면. 자, 좀 이제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지우면서 그냥 할게요. 얘기를 심심해서 한 얘기인데, 그 발전하는 큰 계기가 전쟁이었어요.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게 과학기술을 무지하게 발전시키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또 이제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IBM PC가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 이제 개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발명되죠. 81년도. 잘 아시는 매킨토시, 애플, 사과, 거기서 발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컴퓨터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다뤘어요? 전산원들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내 집에서 깔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산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노트북으로 들고 다녔겠지, 그전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내 손 안의 컴퓨터라고 그러죠. 내 손 안의 컴퓨터. 내 손 안의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이죠, 이제 완전. 손에 쥐고 웹을 통해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까지 초연결을 해주는.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컴퓨팅의 하나의 우리가 역사를 본 건데, 이런 컴퓨팅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기계도 이처럼 발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팅 하나를 논할 때에도, 자, 여기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사실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벽한 어떤 발전이 있었을 때 AI가 이제 스팟 터져버립니다. 빵 하고요. 그게 지금의 일이죠. 앞으로 더 터질 거고. 자, 계속 그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하게 됐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용어가 등장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발전하기까지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별표 치는 건 좀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기에 있어서 큰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이 있었습니다.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포커스죠, 포커스. 그러니까 학문적인 학파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호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기호주의는 약간 머신러닝 계열로 가게 돼요. 무조건 기호주의가 머신러닝은 아니고요. 머신러닝처럼 데이터 마이닝처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연결주의였어요. 자, 이 연결주의는 나중에 딥 뉴럴 네트워크, 이 계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기호주의는 무조건 옛날 거고, 기호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고, 연결주의는 무조건 좋은 거고, 연결주의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제가 여기서 요거 조금 이따가 적어드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뭔지부터 일단 알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저기 PPT에 넣어놨습니다. 일단 특징을 한번 보시죠. 특징. 자, 이건 뭐냐 하면 기호주의라는 거 우리가 자 기호 사인이라고 그러죠. 기호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일단 기호. 자, 우리 기호는 이런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기호라고 하죠. 자, 그 외에 자 워드, 철자, 캐릭터, 글자는 기호예요, 아니에요? 글자도 기호지. 자, 글자는 의미를 가진 기호잖아요. 맞죠?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사과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이 사과라는 글자를 여러분들 보시면 얘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뭐 어디 적혀 있어요? 뭐 헌법에 적혀 있어요? 법전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 얘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그 어떤 법칙이 뭐 어디 적혀 있어요? 그렇지, 안 적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 글자를 보면 얘를 머릿속에 떠올리죠. 리프레젠테이션 떠올리잖아요.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자, 그것은 이 글자는 얘랑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 떼보면 그냥 자음 모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글자 두 개를 합쳐서 이음절이 됐을 때 얘를 떠올린단 말이야. 하나의 약속이죠. 상징체계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미를 가진 상징체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상징체계, 심볼, 상징체계. 그쵸? 의미를 가진 상징체계인 거야. 우리 뭐 약속하듯이 우리가 하나를 약속한 거지, 과학적으로 이 글자랑 이 사과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호주의라는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 말고도 우리가 글자까지도 우리는 기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자, 이 기호주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글자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두는 건데, 보세요. 자,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인간의 지식, knowledge를 기계에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하는데 이때 주입이 인풋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knowledge를 인풋, 집어넣는데 어떤 형태로 집어넣느냐? 이런 기호, 일종의 사인 형태로 집어넣는 거다. 이게 기호주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멘틱 네트워크 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 연결망이라고 해요. 의미 연결망. 자,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분석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자, 미사일 has a F-22. 자, 이 저기 F-22는 전투기 이름이에요. 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얘는 또 F-22는 전투기죠. 전투기는 비행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이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요 모듈 하나하나의 요 인디비주얼을 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 하나의 기호죠. 상징 체계죠. 그리고 이러한 기호끼리는 웹, 네트워크 웹. 그러니까 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야, 그 수학을 내가 어렵게 얘기하지는 않을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요 미사일하고 전투기하고 요 거리랑 우리가 만약 요 거리를 잰다면 요 파란색을 자로 잰다면 얘랑 요 미사일하고 요 에어버스하고의 요 거리랑 누가 더 가까워요? 얘가 1번이 가까워요? 2번이 가까워요? 1번이 가깝지. 그쵸? 얘가 가깝지.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시멘틱 네트워크의 이 웹이 있는데, 거미줄처럼 웹이 이제 거미줄이잖아요. 있는데 요 거리, 디스턴스가 있다. 그죠? 디스턴스가 서로가 다를 수 있죠. 이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디스턴스를 재기 위해서, 거리를 재기 위해서 이 하나의 상징 체계인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떨 때 쓰느냐? 이거는 지식을 knowledge, 지식을 획득하고 표현하고 추론할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주의가 제일 많이 쓰인 게 뭐냐면, 요거 같이 꼭 알아두세요. 자, 어떻게 앤로케이션 응용되냐면 expert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익스퍼트 시스템이 뭔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문가 시스템에 주로 사용됐던 게 바로 기호주의입니다. 이것은 또 증명하는 데 많이 써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미사일 하면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전투기가 더 가깝지, 미사일 하면 저 뒤에 있는 에어버스가 머리에 떠올리는 것보다 얘가 떠올리는 게 훨씬 더 가까워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뭐 어떻게 증명하냐? 간단해요. 뭐 여러분들의 텍스트 자료, 여러분들이 쓰는 뭐 글 자료, 책에 있는 어떤 워드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해서 가까이 거리를 재면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자, 기호주의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사결정, 예, 우리가 decision making, 그쵸? decision,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존의 지식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도출된 값을 최적의 어떤 옵티멀한 디시전을 이 산출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대표적으로 익스퍼트 시스템이 바로 기호주의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의 발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연결주의는 또 뭐냐? 연결주의는 뭐냐? 연결주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의 DNN이라고 해요. 딥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도식이죠.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 막 머리가 아파요. 일단 보고 싶지 않아요. 또 굉장히 수학 기호가 나올 것 같고, 그러나 이 수업은 가능한 수학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보면, 자, 이제 인풋이라는 건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풋,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자, 아웃풋은 뭐죠?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죠, 산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에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해. 우리가 커서 이펙트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입력을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출력은 그냥 커서 이펙트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매번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걸 x라고 표현해요. x. 자, 그리고 출력은 y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y가 질병이라고 쳐? 감기라고 쳐, 감기. 자, 근데 감기의 원인이 단일 원인 하나 있습니까? 싱글 팩터가 아니잖아요. 감기에는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날씨도 있고 꽃가루도 있고 많죠. 그래서 X1, X2, X3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그런 거야. X1은 뭐 꽃가루, X2는 뭐 날씨, 기온, 뭐 X3는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개가 있겠죠. 사실은 또 Y도 하나가 아니지. 감기라는 게 뭐 세상에 하나만 있나요? 감기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목감기도 있고, 뭐 몸살 감기도 있고, 그죠? Y도 여러 개네,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런데 세상 대부분 이렇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에 우리가 어떤 디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싱글 X와 싱글 Y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코렐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자, 굉장히 복잡다변해. 삶은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얘처럼 생각한다고 해봐봐. 얘처럼. 자, 이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투입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Y가 예를 들면 100만 개면 100개면 이거 1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인풋에 가능한 많은 X를 집어넣습니다. X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감기도 감기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뭐 손 씻는 패턴도 조사하고, 뭐 흡연도 조사하고, 음주도 조사하고, 뭐 친구 관계도 조사하고, 굉장히 많은 걸 넣어요. X n개라고 표현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1, 2, 3, 4 쓰다 보면 귀찮잖아요. 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 Y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좀 곤란해요. 사실은 뭐 하나만 나온다 칩시다.
y가 결국 하나에 수렴했어. 이게 이제 y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얘를 이제 바이너리하게, 바이너리가 뭐냐면 뭐 0과 1의 관계, yes or no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뭐 소프트맥스라든지 이제 그런 최종 처리법이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이너리 이진법이니까 질병이 있냐 없냐로, 감기가 있냐 없냐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x가 다수이고 여러 개이고, 자 y도 이러한데 이 안에 있는 요 지금 경우의 수라는 거는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이 웨이트라는 건 이제 가중치예요. 이제 선형 가중치도 있고, 뭐 쉽게 설명할게. 지금 와서 어렵게 뭐 접하면 나중에 다시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지니까, 예, 뭐 쉽게 설명하자면 뭐 플러스 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손도 한 번 안 씻었고, 내가 어제 하드도 하나 먹었고, 예, 이거를 다 더했더니 감기가 20% 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손하고 하드는, 아이스크림은 먹은 게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씩 가중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곱하기의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손 2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5번. 자,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훨씬 더 체온을 낮추니까 감기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손 한 번 안 씻는 건 감기에 뭐 조금 약하게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x라는 게, 요 원인이라는 게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원인마다 좀 다른 거죠. 가중치. 이걸 이제 우리가 가중치라고 그래. 가중치, 웨이트, 가중치.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원인을 미치는 게 다 동일하지가 않다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3등급 맞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평균 3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언어 영역은 1등급이고 수학이 뭐 5등급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서 다 똑같은, 다 3, 3, 3, 3 이렇게 안 맞잖아. 2, 3, 4, 뭐 4, 1 뭐 이렇게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다르다고요. 얘들을 계산해서 y를 산출하게 하는 거. 요 과정을 이전에는, 요거를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이 각각의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망을 만들었다면, 연결조에서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예, 머신, 즉 기계가 얘를 계산하게 넣어버리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 얘는 주로 이제 이 모양 자체를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인간의 어떤 시냅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 예. 저는 원래 좀 질병학자이기 때문에 시냅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무지하게 길게 할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시냅스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얘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뭐죠?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것을 그래서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공신경망 중에서 지금 요 층이 있죠. 여기 층이 하나, 둘, 3개 이상인 경우를, 이거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히든 레이어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딥하다고 그래요. 딥. 그래서 딥 러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더러워졌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호주의보다는 지금은 요 연결주의에 더 맞는, 왜냐하면 딥러닝이나 이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약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RNN은 리커런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요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AI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 딥러닝에 얘가 이제 기본 구조예요. 이런 식의 구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2번이 좋은 거 아니에요? 1번은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연결주의는 장점은 연산도 되게 빨라요. 얘는 시간도 되게 적게 들어가고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도, 빅데이터도,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도 처리 가능합니다. 예,
대용량 처리가 가능. 이게 기호주의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그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얘는 엄청나게 막 몇십만 데이터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정확도도 성능도 좋아요. 정확도도 좋아요. 자,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에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연결 중에 뭐가 있느냐? 얘를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해석력. 자, 소위 예를 들면 지금 인풋을 넣어서 이 중간 과정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출력된 y에 대한 퍼센트는 알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자, 내가 나의 어떤 뭐 신체 수치라든지 저의 어떤 임상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뭐 혈압이라든지 혈액 피검사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었을 때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릴 위험이 한 80%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 딥러닝 계열에서는 80%인데 문제는 왜 내가 8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라는 거 알려면 이 지금 x부터 시작되는 요것들의 인풋에 대한 하나하나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 웨이트가 지금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옆에 이 기호주의 얘 있죠. 얘는 뭐예요? 장점이? 얘는 이게 안 돼. 이게 다 단점이에요. 대용량 처리 못하고 정확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장점이 뭐예요? 인간이 해석이 가능해. 해석력이 좀 높아요. 다소. 설명력이. 그러니까 얘가 보면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왜 미사일이 전투기라는 단어와 그 미사일의 에어버스보다 더 가까운지 요거 지금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AI 모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교수님이 연구하는 건데 Explainable AI, XAI라고 그래요. X Explainable, 설명 가능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이게 좋았다고. 연결주의가 근래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만 쓰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 약간 도입합니다. 요 기술을, 기호주의 기술을.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XAI 기술들이 무조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정말 처음 거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정확도를 조금 낮춰도 되고 예를 들면 봐봐요. 여러분들 암을 99.7%로 맞추는 거나 예측을 암을 99.65%로 0.05만큼 차이 나죠. 뭐 정확하게 뭐 감별하는 거랑 큰 차이 있습니까? 물론 큰 차이 있을 수도 있어요. 0.005가. 그러나 만약에 99.65%로 예측한 0.05만큼 떨어지는데 얘는 설명력이 있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 의료진이 봤을 때 이래서 암에 걸렸구나 알 수 있어. 얘는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능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이제 종합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지금까지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좋다 이거예요. 나 다 좋은데 앞으로 4년 동안 수업 들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코딩 수업만 듣고 머리 아픕니다. 내가 배워서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위 응용, 앱로케이션, 어디서 응용하는 거냐? 인공지능 도대체 눈으로 보여달라. 눈에도 안 보이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인공지능이 어느 산업에 응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쪽으로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취업이 돼야 뭘 저기 하지.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그 인공지능의 연구라는 게 컴퓨터 공학이랑 뭐가 다르냐? 연구 측면하고 응용 측면. 그 응용은 산업 측면이에요. 산업체라는 게 기업이죠. 자, 코퍼레이션들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연구는 대표적으로 이게 끝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자, 이 연구라는 게 꼭 대학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 부설 연구소도 있어요. 뭐 애플이나 IBM이나 뭐 삼성도 있죠. 삼성 SDN
이런 데 가면 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탐색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 것인지, 지식 표현, 추론, 자,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계 학습, 인식은 패턴 인식이에요. 패턴 인식, 패턴 리커그니션, 패턴 인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연구 주제들이고요. 자, 얘들은 뭐 대체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기본이 되는 거는 수학이긴 해요. 기본이 되는 거는. 그러나 요새는 이제 왜냐하면 수학을 해야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하나의 모델에 들어가는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모델의 성분.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는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게 새로운 이론이라는 게 뭐 매일매일 막 만들어지고 뭐 1년에 365개씩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1년에 한 뭐 두세 개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꼭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또 감사한 게 다 오픈 소스예요. 요새 다 공개돼 있잖아요. 소스가.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떡볶이를 팔려고 하는데 이 소스를 팔지를 않네. 소스를 못 만드네. 고추장밖에 모르네. 근데 감사하게 이 마약 떡볶이에 들어가는 소스 매뉴얼이 있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해도. 그 다음에 응용 분야. 자, 응용 이제 기업에 이런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 AI로. 대표적인 게 GPS 법령 문제 해결 프로그램, 정보 검색. 자, 검색하고 이런 거 네이버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추천 시스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컴퓨터 비전 이건 정말 많이 하죠.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예, 자율주행차만 하겠습니까? 되게 많이 하죠. 컴퓨터 비전. 예, 이 컴퓨터 비전이 기본적으로 CNN, 컴퓨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기술을 쓰는 거예요. 아까 잠깐만요. 요 기술을 써서 왜냐하면 때로는 이 설명력이 필요 없는 분야도 필요하거든. 그렇잖아요. 예. 차에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뭐 브레이크 잡고 자율차가 서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뭐 사람이든 뭐든 장애물이다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얘를 장애물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설명력이 꼭 없어도 됩니다. 컴퓨터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이제 틀을. 익스퍼트 시스템 이게 아까 익스퍼트 시스템이 이게 기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써요. 익스퍼트 시스템은. 예, 주로 어디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이 환자를 약물 처방을 해야 되냐 뭐 할 때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소위 그런 거를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CDSS라고 하죠. 예,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 이런 것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하려고 하죠. 지금 가장 핫한 건 뭐예요? 최근 근래 3년 동안 핫한 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 NLP.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결국은 P예요. 챗 GPT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건 이제 하드웨어에 집어넣는 거. 네 다리로 걷는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 예, 추천 시스템,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AI라고 하지 코딩을 AI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친구가 만약에 너 인공지능 뭐 AI 소프트웨어 학과 갔다며 너네 뭐 코딩 배워? 코딩은 저기 물론 배우지. 근데 핵심 내용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맞죠? 요리사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너 칼질 배워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칼질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 한식을 만들고 한정식을 만들고 그쵸?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 자, 이 수업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